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장녀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은 못 갔고 대신 어묵 공장에 들어가 몇 년간 격리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죠. 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어요. 제게는 딸린 식구들이 있었거든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동생들을 부양하는 건 제 몫이었어요. 아빠는 남봉꾼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립지는 않아요. 어머니는 능력이 없으셔서 제게 많이 기대셨고 둘째 동생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집안의 경제적 책임은 거의 제가 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둘째 동생은 식구들 중에 제일 공부머리가 있어서 대학에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 학비를 4년 내내 보내주었죠. 물론 동생도 틈틈이 알바를 해서 지 생활비는 벌었고요. 저는 20대가 돼서도 우동 한 그릇을 마음대로 사 먹지 못했어요. 늘 빠듯했으니까요. 그러니 주변 친구들처럼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다행히 동생들이 일찍 철이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제 부담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하죠. 막상 제가 번 돈을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되고 나니 도통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처음으로 파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형편 탓에 매번 미용실에 가서도 커트만 했거든요. 앞머리 같은 건 그냥 집에서 대충 잘랐고요.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지 뭐예요. 그날부터 제 꿈을 미용사로 하기로 했어요. 미용사가 되면 제 파마는 공짜잖아요. 그렇게 저는 평일에는 격리 일을 하고 주말에는 미용학원을 다니며 자격증을 땄어요. 솔직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이 그렇게 가벼웠던 적이 없어요. 자격증을 딴 뒤 저는 꽤 규모 있는 헤어샵에서 스텝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았어요. 남편은 제 첫 커트 손님이었죠. 전 첫 손님을 맞자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망치고 말았어요. 손님 머리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땜빵을 만든 거죠. 정말 크게 혼이 날 게 분명했어요. 최악의 경우엔 해고였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머리는 또 자라니까. 대신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남편과 커피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에 대해 알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으로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재밌는 사람이었죠. 함께 있는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 같았어요. 제가 돈은 없어도 이 마음 하나만큼은 진또백이거든요. 먹고 살기 바빠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본 저로서는 남편이 첫사랑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3년간의 연애 끝에 우린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동네에 작은 미용실을 차렸어요. 미용실 인테리어는 남편이 손수했고요. 그 덕에 돈도 많이 아낄 수 있었고 가게에 애착도 더 생겼어요. 남편 집안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거든요. 부모 도움 받아 살 처지가 아니었던 남편과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 다 쉬는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죠. 그렇게 둘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결혼 5년 차에는 대출을 끼고 낡은 빌라도 구입할 수 있었죠. 드디어 반지하를 탈출하게 된 거죠. 볼품없는 집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손으로 마련한 첫 집이라서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집을 마련한 우리 부부는 이제 아이만 생기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따로 자녀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늘 염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사촌동생에게 빚보증을 서주었다가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면목 없지만 도와달라고 할 때라고는 너희밖에 없구나.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저희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요. 저번에도 저희가 돈 드렸잖아요. 이번엔 저희도 정말 안 돼요. 저는 정말 눈 딱 감고 모르는 척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받아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남편 동생들의 결혼식 비용, 각종 크고 작은 경조사비까지 끝도 없었죠. 저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도 매번 저희한테 기대셨죠.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돈 들어갈 애가 없잖니. 애만 있어도 내가 이런 부탁 안 했다. 종수한테는 비밀로 하고, 알았지? 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시며 당신 아들한테 함구하란 말도 잊지 않으셨죠. 그럴 때면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앞에서 저는 어쨌든 애 못 낳은 죄인이니까요. 결국 이번에도 시어머니의 돈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 즈음 저는 단골 손님이 늘어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했어요. 너무 무리를 했던 탓일까요? 저는 손님 머리에 염색을 하던 중 그만 그대로 쓰러져 버렸지 뭐예요. 손님의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갔다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이런저런 검사를 한 뒤 결과를 확인한 의사 선생님이 제 침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환자분, 임신하신 걸 모르셨나요? 임신 초기라 안정이 필요했는데 안타깝지만 유산되셨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 알 것 같으니까 일단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임신이라뇨. 저는 제가 임신한 줄도 몰랐거든요. 알았다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겠죠. 단지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가 며칠 늦는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유산됐다는 얘기를 들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이 제가 자궁이 약한 편인데 유산 후에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임신 확률이 희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흐르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미용실도 열지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여보, 나는 자식 낳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서로만 보고 살자. 응?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시래에 빠져있던 저를 구한 건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둘이서 서로를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전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걸요. 가끔 남편과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그이의 눈은 어김없이 마트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한테 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못 본 척 해야 했어요. 둘만 지내면 적적할 것 같아서 우리는 유기견 센터에서 잡종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 키우게 되었어요. 전에 살던 집에서 파양당했다는데 그렇게 그늘진 표정의 개는 처음 봤어요. 마치 자기가 버려진 걸 아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더더욱 녀석을 보다듬게 됐어요. 이름은 콩이라고 짓고 자식처럼 키우게 되었죠. 수제 간식도 해먹이고 어디를 가든 늘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리가 끊겼어요. 유산 몇 달 후부터는 꼬박꼬박 주기를 넘긴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날짜 계산을 해보고 임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100% 불임이 아닌 확률이 희박한 난임이었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단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괜히 섣불리 남편에게 알렸다가 혹여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불행은 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건가 봐요. 간단한 검사를 하고 로비에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에는 배가 볼록 나온 임산부와 그런 아내를 따라온 남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에게도 저런 날이 올까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때였죠.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안내에 따라 진찰실에 들어가 보니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환자분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보호자분은 같이 안 오셨나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보시며 한동안 말씀을 아꼈어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란 걸 직감했죠. 선생님, 괜찮으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건가요? 가벼운 거겠죠? 자궁경부암이었어요. 그것도 3기요. 내가 암에 걸렸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저는 혼자 바다를 보러 갔어요. 오만 가지 감정이 튀어나왔죠. 세상이 원망스럽고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뿐이었어요. 그 순간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가족 중 한 명이 아프면 가족 모두가 환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저야 곧 죽을 수도 있지만 남겨질 남편이 너무 걱정되었어요. 저밖에 모르는 착한 사람이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어딜 갔다가 이제야 오냐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남편이 제 병에 대해 눈치채게 될 테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에게 제 병수발을 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한테만큼은 철저히 비밀로 붙여야 했어요. 저는 남편 몰래 암투병을 시작했어요. 치료 후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까지는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와 간호사는 제게 매번 보호자 없이 혼자 왔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족이 없다고 했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남편과 밥을 먹다가 식탁에서 그만 코피를 흘리고 쓰러졌지 뭐예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던 남편은 결국 제 병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난 건 처음 봤어요. 왜 지금까지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동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속였던 거냐고.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모든 걸 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당신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아픈 마누라 병수발까지 시키기 싫었다고요. 이혼해 줄 테니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고 살라고 말이죠. 그냥 내 뜻대로 해줘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마지막?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은 제게 크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를 살려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요. 저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꼬박꼬박 병원에 오던 남편이 언제부턴가 병원을 찾아오는 횟수가 현저히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에 오면 엄청 잘해주었어요. 같은 병실 사람들과 간호사들한테 저를 잘 부탁한다고 먹을 것도 수시로 사다 날랐죠. 저는 병문안을 온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는 혹시 남편이 바람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네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건 알지만 요즘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니?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너무 믿지 마. 몸이 아프다 보니 마음도 약해지더군요. 친구에겐 그럴 일 없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흔들렸어요. 제 입으로 다른 여자 만나 행복하라고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거든요. 하루는 남편에게 요즘 바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도 많이 들어오고 등산 모임에서 운동을 한다더라고요. 자기도 몸이 건강해야 저를 간호할 게 아니냐면서요. 병문안 온 친구에게 이 얘기를 또 했더니 친구는 바람난 게 확실한 것 같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바람 맞네. 생전 산도 안 타던 사람이 무슨 등산 모임? 네 남편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너도 남편 너무 믿지 마. 너 죽으면 보험료 다 거기로 들어갈 텐데 억울하지도 않냐고. 친구 말을 들으니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정말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거라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야속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요. 친구가 가고 한참 생각에 빠졌어요.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우습게도 그 여자는 애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 생활을 하니 몸도 마음도 많이 답답했어요. 하루 종일 아픈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니 기분도 많이 다운되었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며칠 외출 허락을 받았어요. 집에서 남편과 함께 며칠을 보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남편을 설득했어요.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라고요. 그러다 내가 진짜 딴 여자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남편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제가 이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어요. 남편의 이런 반응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게 낫겠다 생각했고요. 남편은 제가 집에 돌아오니 이제야 겨우 사람 사는 집 같다고 좋아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암 환자에게 좋다는 음식들로 식탁을 차려주었어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병원에 들어가기 전날이었어요. 남편이 등산 모임에 간다더군요.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의 외도를 응징하거나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여자가 궁금했어요. 남편과 앞으로 같이 살 여자이기에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집을 나서는 남편은 등산복으로 쫙 빼입고 있었어요. 배낭에 뭘 그렇게 담았는지 가방이 터질 것 같더군요. 저는 남편 뒤를 몰래 쫓았어요. 남편은 지하철을 타고 꽤 멀리 갔어요. 그러다 공기 좋고 유명한 산에 있는 역에서 내리더군요. 남편 말대로 등산 모임에 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산 입구에서 어떤 여자와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딱 봐도 아주 친한 사이 같았어요. 등산 모임이라더니 회원이라고는 여자와 남편 둘뿐이더라고요. 거리가 멀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만 봐서는 매우 다정해 보였어요. 여자는 제 또래로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틀림없었어요. 여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아픈 저와는 달리 건강하고 밝은 사람 같았어요. 겉모습도 인상도 괜찮아 보였고요. 혹시 이상한 여자를 만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휴대폰에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 병원에 온 남편에게 그날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여보, 나 다 알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숨기지 않아도 돼. 내가 말했잖아. 좋은 사람 만나라고. 괜찮은 사람 같더라. 그러니까 몰래 만나지 말고 이 여자랑 살아도 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생각이나 하지. 왜 거기까지 따라온 거야? 그러다 또 쓰러지면 어쩌려고. 남편은 되려 화를 내곤 뛰쳐나갔어요. 그 후로 남편은 한동안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서운하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웬 남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누구길래 제 남편을 찾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타일 시공업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의뢰로 공사를 맡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락망에 있던 제 번호로 연락한 거고요. 의아했어요. 이런 와중에 공사라니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무릎을 크게 다친 후로 공사장에는 나가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비만 오면 앓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저는 타일 시공업자에게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고 남편이 공사한다는 곳 주소를 알아냈어요. 주소를 보니 지난번 남편이 등산을 하던 그 동네더라고요. 순간 그날 보았던 여자가 떠올랐어요. 그 여자 집이 그 근처인 모양이었어요. 벌써 그 여자 집에 살림까지 차린 것 같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삼자대면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병원을 나와 곧장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찾아갔어요. 하필 무슨 집이 산 중턱에 있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이 슬슬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런 산골짜기에 뭐가 있다고 가세요? 날씨도 험한 게 비가 쏟아질 것 같구만. 택시에서 내려 하늘을 보니 정말 비가 후두둑 쏟아질 것처럼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말이죠. 그리고 눈앞에 조그만 흙집이 보였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까르르 웃는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이, 장난치지 마. 옷에 다 묻잖아. 마음의 준비는 했다지만 막상 여자의 웃음소리를 듣고 보니 기분이 좀 그랬어요. 뒷곁으로 가보니 작업복을 입은 남편이 벽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그때 봤던 그 여자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여자 옆에 처음 보는 남자가 여자한테 흑장난을 치고 있었죠. 제 남편은 아랑곳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 순간 거기에 있던 세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어요. 때마침 비가 후두둑 쏟아지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왔어? 남편은 절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벽돌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현기증이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죠. 남편은 저를 부축해 흙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당신 생일 선물로 이 집을 지어주고 싶었어. 다 지으면 말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저를 위해 전국에서 암치료에 좋다는 재료를 구해다가 흙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엉엉 울고 말았어요. 사모님, 울지 마세요. 몸살 나요. 이러실까봐 남편분께서 사모님께 비밀로 하신 거예요. 남편의 애인이라고 착각했던 여자가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어요. 자신도 수년 전에 암으로 병원 신세를 졌고 지금은 완치됐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었고요. 이분들은 내 처지를 딱하게 여기시고 흙집 짓는 걸 도와주셨어. 여기 사모님께서 흙집에서 요양하시고 싹 나으셨대. 그러니까 당신도 이 집에서 요양도 하고 평생 나랑 같이 살아야지. 흙두성이가 된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어요. 남편의 이런 마음도 모르고 외도를 의심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이기적인 여자였어. 당신 말대로 앞으로 항암 치료도 열심히 받고 힘내서 꿋꿋하게 이겨낼게. 앞으로 다른 여자 만나라고만 하지 마. 내 인생의 여자는 당신뿐이니까. 때마침 창밖을 보니
우박처럼 내리던 비가 그쳐 있더라고요. 맑게 갠 하늘을 보니 마치 제가 겪었던 고된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를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현재 저는 남편이 저를 위해 지어준 흙집에서 남편과 반려견 콩이와 함께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어요. 다행히 항암치료제가 제게 잘 맞아서 거의 완치가 되었거든요. 그래도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니며 검사도 잘 받고 있어요. 암은 재발률이 높은 병이라서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꼭 이겨낼 거예요. 저에겐 나만 바로 보는 일편단심 남편이 있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예전보다 더 심한 사랑꾼이 되었어요. 그런 남편한테 물이 들었는지 저도 이젠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절망 끝에 만난 남편의 사랑 덕분에 요즘은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느끼며 살아요.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에요. 항상 희망찬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40이 된 가정주부예요. 제 남편은 겉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심각할 정도로 돈 쓰는 것에 벌벌거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제 남편 때문이죠. 저는 남들보다 조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되게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좀 달랐어요. 물건에 대한 소유욕도 강하고 그에 못지않게 충동구매도 자주 하는 편이었죠. 생각해보면 이건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랑 언니도 그렇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줄 알았기 때문에 사치스런 제 성향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영원히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아빠 사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저희 집은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거든요. 저희가 살던 2층짜리 전원주택도 빚잔치 끝에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단칸방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집은 좁은데 그동안 새 여자가 열심히 사모은 물건들이 어마어마해서 어쩌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가 인터넷 중고 카페를 알려주었어요. 너나 중고 물건 싫어하지? 요즘엔 중고 찾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 그거 전부 팔면 못해도 몇 달치 생활비는 나오겠다. 친구의 말에 우리 새 여자는 마치 장사꾼이라도 된 듯 역할 분담을 해서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택배 포장까지 해서 집안 물건을 하나 둘 팔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말대로 물건은 곧 잘 팔렸어요. 그러다 개중에 거리가 가까워 택배 대신 직거래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제가 사서 딱 한 번 사용했던 커피 머신을 직거래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돈 벌 생각에만 들떠서 아무 생각 없이 편한 복장으로 약속 장소인 집 근처 놀이터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엔 깔끔한 차림의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그 순간 저는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쪼리를 질질 끌고 나온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한눈에 봐도 호감형이었어요. 저는 수줍게 남편한테 다가갔죠. 그런데 그런 호감도 잠시. 남편은 물건을 보자마자 대뜸 여기까지 왔는데 차비만 빼주면 안 되냐고 내고를 요구했어요. 순간 당황한 저는 깎아달라는 남편의 말에 발끈했죠. 안 돼요. 사용도 거의 안 한 새 거예요. 단호히 거절을 하자 남편은 할 수 없다는 듯 돈을 건네더군요. 이렇게 남편과의 첫 만남은 불편하게 끝나는 듯 했지만 우리는 그 일을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커피 머신 사용법을 설명하느라 통화를 했다가 이후로도 몇 번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점차 일상 전반에 대한 대화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세상엔 별의 별 인연이 다 있다고 하더니 제가 평생의 반려자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처음엔 친구로 이어졌다가 만남이 거듭되면서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썸을 타게 되었죠. 처음 만났던 놀이터에서 남편이 내려온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요. 남편은
알면 알수록 보기 드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에 저는 끌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의 미래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행히도 이런 마음은 저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남편의 대시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남자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땐 제 사정도 그렇고 남편의 외모에 콩깍지가 씌었던 게 분명했어요. 남편은 만날 때마다 실속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이트보단 저렴하지만 나쁘지 않은 데이트 코스를 매번 생각해왔죠. 저도 예전 같지 않은 생활 탓인지 남편이 말하는 실속이란 단어가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데이트가 꽤 신선하고 재밌기도 했고요. 사실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절약과 궁상의 차이를요. 솔직히 저는 제 안목보다는 남이 좋다는 물건들을 고민 없이 사는 편이거든요. 반면에 남편은 뭘 하나 사더라도 최저가 비교는 물론이고 가성비와 가심비까지 따져서 신중하게 사는 편이었어요. 이런 남편을 통해 소비는 저렇게 해야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죠. 남편의 합리적인 소비에 감탄하면서요. 그렇다고 제 남편이 돈 앞에서 궁상을 떠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메이커나 명품을 고집하지 않을 뿐이지 좋은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입해 잘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 주변에선 센스가 좋다고 호평을 받는 편이기도 했죠. 그런 남편과 만나다 보니 저는 조금씩 경제관념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남편을 쫓아갈 수준은 못됐지만요. 경제 무식자에서 쓸모없는 지출을 구별할 수 있는 눈 정도는 갖게 된 거죠. 저희 이런 변화에 저희 가족들은 모두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오던 날 가족들은 남편을 이미 사윗감으로 콕 찍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양가 부모님들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죠. 결혼식을 하면 쓸데없는 큰 지출이 많기 마련인데 저희 남편은 절대 그런 걸 호락호락 넘기지 않았어요. 식장부터 신혼여행까지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며 계약을 했죠. 덕분에 우리는 최저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저런 남자가 어디 있냐며 저에게 남편을 잘 만났다고 칭찬하며 부러워했죠. 저 역시 제게 부족한 점을 남편이 알아서 잘 챙겨주니 이보다 든든할 수가 없었죠. 스스로도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결혼 후 확 달라진 생활에 적응해야 했어요. 바로 절약의 세계였죠. 쓰지 않는 물건의 코드를 빼놓아야 하고 엄연히 보온 기능이 있는 전기밥솥은 그 기능을 쓸 일이 없어졌어요. 게다가 냉장고의 효율을 따져 절대 물건을 꽉 채워 넣을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물건을 구매하려면 집에 있는 못 쓰는 물건을 버려야만 가능하다는 우리 집의 규칙이었어요. 안 쓰는 물건이라도 멀쩡한 물건은 절대 버릴 수 없었고 우리의 인연을 맺게 해준 인터넷 중고 카페를 통해 팔아야 했어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충동 구매는 물론 어떤 물건이건 꽂히면 사야 했던 저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마다 그에 앞서 무얼 처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야 했어요. 그 스트레스는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소유욕과 무력이 사라질 정도로요. 연애할 땐 그런 모습이 나쁘게 보이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남편의 투철한 절약정신은 제 정신건강을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 홈쇼핑 채널을 보다 24개월 무이자 신상 명품백을 보게 됐죠. 저는 사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집이 한순간에 그렇게 됐을 때도 명품백만큼은 처분하지 못했을 정도로 명품백을 좋아했거든요. 저는 TV를 보며 끙끙 앓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저거 무이자로 하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된대. 결혼하고 지금껏 백 한 번 산 적이 없잖아. 이번에 하나 장만하면 안 될까? 백이 양말도 아니고 여러 개나 있어야 하는 거야? 자기는 남자라 몰라서 그렇지. 여자는 가방을 옷이나 기분에 따라 바꿔 들어. 애들 책가방도 아니고 망가질 때까지 드는 사람은 없다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여자들은 그 돈을 주고 명품백을 사? 몰랐는데 자기가 들고 다니던 가방 말이야. 우리 집 냉장고 값이랑 맞먹더라? 실속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상상해봐. 자기 어깨에 우리 집 냉장고가 매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명품백을 사겠다는 제게 남편은 냉장고 타령을 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어요. 저는 결국 그 가방을 사지 못했어요. 주변에서는 내 월급으로 사면 되지 뭘 일일이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기분까지 망치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라고 그걸 모르나요? 하지만 저희 집의 경제권은 남편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조금씩 저는 남편의 절약정신에 짜증이 났고 뭐 하나만 걸려봐라 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남편은 크고 안전한 차가 필요할 것 같다며 상의도 하지 않고 덜컥 차를 계약하고 왔어요.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 따져 물었죠. 어쩌면 자기는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이나 하는 차를 나랑 상의도 없이 계약을 해? 애 낳으면 짐도 많고 아무래도 지금 타는 경차보다는 크고 튼튼한 차가 필요할 것 같았어. 왜? 자기는 싫어? 솔직히 남편의 말에 저는 동의해요. 아이까지 태어났는데 실속을 따지며 경차를 타고 다니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남편의 고집스러운 절약정신을 깨고 싶었어요. 제가 막무가내로 트집을 잡자 남편은 정 그렇게 싫으면 가서 취소하고 오겠다며 저를 설득할 생각도 않더군요. 저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생각에 다음부터는 나한테 상의하고 결정하라고 얘기하곤 못 이기는 척 했어요. 솔직히 차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통 크게 지출한 남편은 그 뒤로 더 강도 높은 절약정신이 발동했고 급기야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자기야, 회사 선배한테 들어보니까 베네 쪼고리 그거 얼마 못 입는다더라? 무조건 내복, 실내복이 짱이라는데?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금방 크잖아. 분명히 얼마 못 입어서 중고로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있을 거야. 글쎄, 아이 옷을 중고로 사겠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첫 아이의 옷을 남이 입던 중고로 사겠다는 남편을 보고 저는 있던 정도 떨어졌어요. 제 반응은 상관없이 남편은 중고로 아이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깨끗하지 않아? 나 이거 전부 다 해서 2만 원에 사왔다? 글쎄, 이 남자는 아이 젖병까지 중고로 사왔더라고요. 아이 입에 무는 꼭지만 새 걸로 사면 된다면서요. 그것도 처음에 모유 놔두고 왜 비싸고 영양가 없는 분유를 먹이냐며 저를 이상한 엄마 취급까지 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모유 양이 늘지 않자 애를 굶길 수 없어서 남편이 고집을 꺾은 거예요. 그렇게 남편과 육아에 치일 때였어요. 저는 임신하고부터 직장에서 은근히 차별을 받아왔는데 아이가 태어난 후로 몇 번 이른 퇴근을 했더니 대놓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더 싫은 건 그런 차별을 마치 저를 배려하는 걸로 포장하더란 거였죠. 이런 식으로 회사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저를 예민하고 꼬인 사람으로 만드는데 도저히 참고 다닐 수 없더라고요. 가뜩이나 육아휴직을 길게 하지 못해서 친정엄마의 손을 빌리고 있던 차에 저희 엄마가 육아를 하면서 손목이며 무릎, 허리까지 무리가 와 힘에 부처 하셨거든요. 저는 더는 엄마에게 아이를 부탁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잘됐다 싶은 심정으로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회사를 관뒀다고? 나랑 상의도 없이? 아니 어떻게 그런 걸 혼자 결정해?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한데 전부터 회사에서 애나 키우라고 은근히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더 길게 고민할 수 없었어. 그냥 앞으론 내가 집에서 용준이 볼게.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렇다고 제게 뭐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한동안 말이 없던 남편은 뒤늦게 한마디 하더군요. 회사 다니는 거야 다 힘들지. 그래도 자기만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 애 엄마는 다 회사 그만둬야 하게? 장모님께서 힘들다고 하시면 조금 빠르더라도 용준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 어떨까?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자는 남편을 보고 저는 화가 났어요. 그동안 힘들었다는 제 말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도 않고 모두 다 힘들다는 말로 넘기려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살림과 육아는 생각했던 것보다 고되고 끝도 없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같았어요. 하지만 비록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이제 용준이도 좀 컸으니까 당신도 슬슬 복직하는 게 어때? 자기 아직 젊고 능력이 아깝잖아. 저는 남편이 제가 돈을 못 벌어오자 눈치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오기로
복직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용준이는 또 우리 엄마 불러다 부려먹으려는 건 아니지? 당신 어머니가 봐주신다면 복직할게. 표정이 왜 그래? 설마 우리 엄마는 되고 자기네 엄마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 뭘 우리 엄마까지. 어린이집 있잖아.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니? 어린이집에 보내면 뭐든 다 될 것 같아? 애 아프다고 하면 회사에서 나와야 하고 어린이집 문 닫는 날은 눈치 보면서 회사에 휴가 써야 해. 그게 다 누구 일인 것 같아? 남편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싸움은 멈췄지만 저희 부부의 애정도 싸움과 동시에 멈춰버렸죠. 그렇게 저희 아이의 첫 돌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발품을 팔아가며 최저가 돌잔치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스스로 답례품까지 만들며 비용 절감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배알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왜? 돌잔치도 하지 말자고 하지. 이런데 뭐하러 돈을 써?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을 담아 남편을 쏘아댔지만 남편은 이 와중에도 신이 났더라고요. 우리의 첫 돌인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돌잔치 하면 선물이랑 돈도 제법 들어오잖아.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좋은 걸 왜 안 해? 아무튼 아이의 돌잔치도 이런저런 행사 할인으로 저희는 저렴하게 잔치를 끝낼 수 있었고 돌잔치 홀을 가득 채운 양가 식구들과 손님들 덕에 남편은 대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언니가 뜻밖의 손님을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바로 제 형부가 될 사람이었죠. 형부는 대기업인 H그룹에 다니는 억대 연봉을 받는 능력자였어요. 예비 형부는 저희 아이 돌 선물로 글쎄 명품 옷을 사왔지 뭐예요. 남편은 선물을 보자 화색을 띠며 저에게 슬쩍 그러더군요. 잘 챙겨. 이거 팔면 돈 좀 되겠다. 그 순간 얼마나 창피하던지.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예비 형부와 제 남편이 너무 비교가 돼서 기분이 영 그렇더라고요. 결국 저는 돌잔치 내내 팅팅 부은 얼굴로 있었어요. 그 후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 남편보다 씀씀이가 큰 형부를 은근히 더 반기는 듯 했어요. 솔직히 그럴만했죠. 게다가 언니네 시댁에서 몸만 오라고 했다며 엄마가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제야 저는 제가 결혼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니처럼 여유로운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언니는 결혼식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호텔에서 화려하게 올렸어요. 보기에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음식이 고급스럽고 맛도 좋아서 돈이 좋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도 느꼈죠. 그런데 제 남편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창피해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옮겼어요. 잘생기고 하우대 멀쩡하던 남편은 어느새 실속과 최저가를 입에 달고 사는 궁색한 아저씨의 모습이 되어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저 남자랑 살아야 하나 남은 제 인생이 암담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전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오후와 저녁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잘 생각했어. 전문직은 정년이 없잖아. 그거 따기만 하면 꼭 부동산을 차리지 않아도 돈이 된다더라. 남편은 모처럼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지 모르면서요. 시험이 임박했을 즈음 이제 막 임신을 한 언니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얼마 뒤 엄마의 칠순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머, 너는 잊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엄마 칠순을 깜빡하니? 언니의 말에 순간 서글퍼졌어요. 오죽 생활에 쫓기고 살았으면 내 부모 칠순도 잊었을까 싶었거든요. 내가 자격증 따기만 해. 지질이 궁상 그만 떨고 당장 이혼이야. 앞으론 나도 돈 왕창 벌어서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쓰고 살 거야. 이놈의 지질이 궁상도 이제 끝이라고. 그리고 엄마의 칠순날이 되었어요. 남편은 퇴근 후 바로 친정집으로 오기로 했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이랑 둘이 케이크를 사들고 일찌감치 친정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제 손이 민망하게 이미 식탁에는 주문 제작한 고급스러운 떡 케이크가 떡하니 놓여있지 뭐예요. 언니와 형부가 사온 거였죠. 저는 제가 사온 케이크를 집 베란다에 감추었어요. 곧이어 생신상이 차려졌고 언니는 형부와 눈을 마주치더니 엄마한테 5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그에 비해 10배 부족한 50만 원밖에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어렵게 마련한 돈인데도 왠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 제게 언니가 그러더군요. 너네 힘들까봐 우리가 너희 목까지 넉넉하게 넣었어. 괜히 너랑 제부 부담 갖지 마. 언니 딴에는 저희 부부를 배려한 말이겠지만 오히려 그 말을 듣자 저는 더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엄마는 언니네 부부가 드린 용돈을 받으시곤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장녀라고 내가 시집가더니 어른이 다 됐구나. 아무튼 고마워 이서방. 잘 쓸게. 엄마는 눈앞에 보이는 현금에 입꼬리가 귓가에 걸릴 정도였죠. 그때 남편이 뒤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쫓기기라도 하듯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 모습에 엄마는 큰 사위 보기 민망했는지 표정이 안 좋았어요. 정서방이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어떻게 미역국도 좀 더 줄까? 당연히 주셔야죠. 장모님 편 미역국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데요. 남편은 눈치 없이 떠들어댔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미역국 냄비를 통째로 남편한테 부어버리고 싶었죠. 돈 관리 잘한다고 경제권을 넘겼더니 장모 칠순에 빈손으로 와선 미역국 타령하는 인간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막 쏘아 붙이려는 그때 장모님,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남편이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엄마한테 내밀었어요. 봉투를 열어본 엄마는 그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어요. 뭐길래 그러나 싶어 다가가 봤더니 글쎄 봉투 안에 등기부 등본 한 통이 들어있지 뭐예요. 주소를 보니 아빠가 사업 실패로 날렸던 저희 2층 집이었어요. 제가 작년부터 집주인을 찾아가 언제고 꼭 저한테 이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처음엔 절대 팔 일 없다고 하더니 이번에 시골로 이사를 한다고 저한테 파셨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예전 집을 엄마 칠순 선물로 구매했다는 남편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연신 고맙다고 하셨어요. 미진이한테 집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그 집은 꼭 찾아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 추억이 많이 깃든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남편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능청도 그 순간에는 세상 무엇보다 사랑스럽더라고요. 현금 봉투를 내밀고 의기양양해했던 언니와 형부는 민망한 듯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듯 했어요. 반대로 저는 구두쇠 남편 덕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굽었던 어깨가 절로 펴지는 듯 했고요. 석 달 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예전에 살던 2층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대문을 열자마자 저희 가족은 약속이나 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가꾸었던 텃밭도 아빠가 저희 자매가 태어났을 때 심었다는 나무들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날 짠돌이 남편이 준비한 엄마의 칠순 선물은 우리 가족에게 있어 최고의 선물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예전보다 더 지독하게 절약정신을 펼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예전과 다르게 밉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치 있는 소비를 저에게 보여준 남편에게 존경심마저 느껴졌죠. 남편을 오해했던 제가 한심할 정도로요. 남편은 그런 절약정신으로 돈을 모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쓰려고 하니 쓸 데가 없어서 나중에는 돈을 아끼는 자체에 재미가 들려 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남편이 돈을 아끼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기부였어요. 왜 TV를 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의 노인분들의 사연을 들려주고 후원 계좌를 알려주잖아요. 제 남편은 그런 방송을 그냥 못 넘겨요. 다만 몇만 원이라도 보내고야 마는 사람이죠. 오랜 시간을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도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유심히 살피지 못했었네요. 늘 궁선 떤다고 비난만 해왔죠.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기 뭐하지만 제가 남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만난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고 그동안 오해하고 비난해서 염치 없지만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중이에요. 처음엔 지긋지긋한 절약의 세계에서 탈출하라고 시작한 공부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 모두가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거라서 공부를 하고 있죠. 누구보다 합격 소식을 기대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합격할 거예요. 저희 친정집을 되찾아준 남편을 위해서라도 저 역시 뭔가 보답을 하고 싶거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직업은 상담사예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직업이죠. 현재 대형 병원에 소속되어 있어서 과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암 환자들이나 교통사고로 몸이 불구가 되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셔야 하는 분들도 있고 아주 어린 환자들도 있어요. 몸을 다친 분뿐 아니라 마음을 다친 환자들도 있고요. 그런 환자들을 만나면 제 마음도 지칠 때가 많지만 그래도 회복이 돼서 무사히 퇴원을 하는 환자들을 보면 보람을 느끼곤 해요. 저는 남편과 병원에서 만났어요. 제 남편은 제가 일하는 병원 외상외과 전문이거든요. 우리는 일적인 관계로 만났다가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맡고 있는 환자가 제게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환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된 거죠. 게다가 형부도 남편과 같은 과 전문이라서 한 직장에서 가족이 늘 얼굴을 보며 일하고 있죠. 언니네 부부는 저와 남편이 연결해 주었어요. 저희 언니는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 이혼녀로 현재 형부와는 재혼이었고 형부는 초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바로 저희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저희 언니는 저와는 5살 차이가 나요. 언니한테 저는 꽤 성가신 동생이었죠. 어릴 땐 언니가 어린 저와 잘 놀아주지 않는다고 싸움도 자주 했었어요. 5살 차이면 같이 놀기엔 좀 차이가 나는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고생이 많았죠. 그러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부터는 언니랑 옷 때문에 싸우기도 했고요. 화장품 몰래 훔쳐 쓰다 싸우는 흔한 자매가 됐어요. 지금은 언니와 친구처럼 지낼 정도로 다정한 사이가 되었지만요. 저희 언니 직업은 공무원이에요. 어릴 때부터 언니는 공부를 잘했었어요. 그런데 딱히 진로를 잡지 못해서 결국 대학 졸업을 1년 정도 남겨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대학도 흥미 없는 과에 들어가서 다니는 내내 힘들어하던 언니였으니 등 떨밀려 시작한 공시생 생활은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언니 곁에는 늘 든든하게 지켜주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언니의 남자친구였죠. 언니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었던 오빠였어요. 제대 후 갓 복학한 복학생이었던 오빠는 언니랑 같은 2학년이었어요. 나이는 2살 많았고요. 두 사람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오빠는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군기가 아직 덜 빠진 상태였죠. 언니는 그런 오빠의 모습이 왠지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아리 행사 때 신입생들에게 선배들을 한 명씩 배정해서 동아리나 대학 생활에 대해 알려주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 언니의 멘토가 바로 오빠였대요. 오빠는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이라 자기도 어색했을 텐데 먼저 커피를 주면서 말을 걸어주었죠. 복학한 지 얼마 안 돼 자신도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었고 그러는 사이 어색함도 풀리고 많이 편해졌다더군요. 그 후로도 둘은 학교에서 자주 마주쳤고 선후배 사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오빠가 언니한테 고백을 했대요. 안 그래도 오빠한테 호감이 있던 언니는 그 고백을 받아들였죠. 두 사람이 사귄다는 소문은 학교 안에 금방 소문이 났어요. 예쁜 커플이라고 다들 칭찬이 많았죠. 제가 오빠를 처음 만난 건 두 사람이 사귀고 2년이 돼가던 시점이었어요. 당시 고3이던 저는 어느 날 야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언니가 쇼핑백 하나를 주더라고요. 안에는 꽤 비싸 보이는 지갑이 들어있었어요. 오빠가 수능을 앞둔 제게 준 선물이었죠. 얼굴도 한 번 못 본 저한테 선물까지 보내다니 고맙더라고요. 수능 시험이 끝나고 시험장 밖으로 나오는데 저 멀리서 언니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언니 손을 잡고 있었죠. 보자마자 언니가 사귀는 그 오빠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언니와 오빠는 수능 보느라 고생했다며 저녁을 사주러 왔다고 했어요. 오빠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한눈에 봐도 선한 사람 같더라고요. 속으로 우리 언니가 완전히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셋이서 밥을 먹고 난 뒤로 저도 오빠랑 친해졌어요. 초조하게 합격자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오빠는 종종 저를 불러서 데이트에 끼워주었죠. 그리고 대학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저보다 더 기뻐해 주었고요. 선물에 밥까지 사주면서요. 저는 다행히 성적이 잘 나와서 제가 원하던 대학 상담심리학과에 들어갔어요.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는 언니랑 오빠를 만나서 노는 날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저는 대학 생활로 바빴고
언니는 공시 준비로, 오빠는 취업 준비로 서로 바빠서 셋이 뭉칠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언니는 대학 졸업 후 1년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던 걸 알고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언니의 합격 소식에 무척 기뻐했어요. 당시 오빠는 이미 취직해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회사가 탄탄해서 연봉도 꽤 높았어요. 오빠는 언니 시험 뒷바라지까지 하며 언니 곁을 지킬 정도로 헌신적이었죠. 언니가 공무원이 되고 반년이 조금 넘었을 때 언니는 청혼을 받았어요. 청혼을 받은 날 언니는 오빠한테 받은 반지를 손에 끼고 정말 좋아했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결혼을 시키기엔 조금 이른 나이였지만 부모님도 오빠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오빠네 부모님도 언니를 예쁘게 보셔서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어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서운하더라고요. 언니랑 떨어져 산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언니도 마음이 그리 편치만은 않았는지 결혼식 전날 저를 안아주면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오빠랑 언니가 결혼을 하게 돼서 안심이 됐어요. 이런 형부라면 내 언니를 맡겨도 안심이 되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만큼 오빠에 대한 믿음이 강했죠. 그렇게 언니는 결혼을 했고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해 보였어요. 시댁 어른들도 좋은 분들이셔서 시집살이 걱정도 없었죠. 제가 봐도 정말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었어요. 언니가 결혼하고 저는 취업 준비를 했어요. 언니와 달리 목표하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졸업한 후 운 좋게 바로 취직이 되었고 그 직장이 바로 현재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는 병원이에요. 실력보다 열정이 넘치던 사회초년생인 저는 정신없이 병원 생활에 적응하는 와중에 인연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바로 지금의 제 남편과요. 남편은 당시 레지던트를 1년 차로 외상외과에 있었는데 제가 상담하는 환자에 관해서 면담을 하러 왔더라고요. 환자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고 제가 의사로서 어떻게 환자를 대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번 찾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점점 남편한테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환자를 대하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바쁜 일과에 늘 다크서클을 달고 왔고 까치진 머리에 피 묻은 수술복을 입고 온 적도 있지만 환자를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얼굴 보는 날이 늘어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됐고 그러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었죠. 둘 다 병원 생활을 하고 있어서 따로 데이트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건 참 좋았죠. 주위에서는 의사 남자친구를 얻었다고 봉잡았다고 하기도 했지만 사실 전 의사라는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곁에서 보다 보면 의사고 뭐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의사 가족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 월급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직업이지만 정작 의사들의 생활은 최악이거든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본인은 그 일이 좋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저희 언니랑 동갑이라서 저와는 5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빨리 나왔고 사귄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언니는 자기 결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형부는 엄청난 축의금으로 마음을 전해주었고요. 정말 고마웠죠. 저는 언니가 결혼할 때 그렇게 해주지 못했으니까요. 부모님은 큰딸, 작은딸 모두 좋은 짝을 만나 살게 됐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이 지속될 줄 알았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제가 결혼하고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상담을 마치고 막 퇴근 준비를 하던 참이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엄마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는 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갑자기 흐느껴 우시면서 언니가 라며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저를 보자 엄마는 울분을 토해내셨어요. 네 언니 어떡하니? 이렇게 뒤통수 맞을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키는 건데. 엄마는 울먹이며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그리고 언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죠. 엄마는 제 앞에 종이 뭉치를 내밀었어요.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진을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믿고 따랐던 형부의 외도 현장을 담은 사진이었거든요.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고
손을 잡고 심지어는 볼에 입맞춤까지 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순간 배신감이 밀려오더군요.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가 연애할 때부터 봐왔던 형부의 모습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네 언니가 다 증거로 모아온 거야. 이상한 낌새 챈 게 몇 달 됐다더라. 그래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전에 네 형부 핸드폰에서 여자랑 문자한 거 보고 뒤를 밟았대. 형부의 외도로 온 집안이 충격에 빠졌고 언니는 방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죠. 저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니 언니는 우죽했겠어요. 남편은 제 연락을 받고 병원에서 바로 달려왔어요. 유일하게 남편만이 이성을 차리고 저희 세 모녀를 이끌어 주었죠. 친정아빠는 무조건 이혼시킬 거라고 길길이 날뛰고 계셨고요. 처형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남편이 물으니 언니는 결심이 선듯 말했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절대 용서 못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 역시 언니의 이혼에 동의했어요. 남편은 자기 일도 뒤로 밀어두고 언니의 이혼 담당할 로펌과 변호사를 알아봐 주었어요. 저는 월차까지 내며 언니와 함께 가정법원을 드나들어야 했고요. 이혼 기간 내내 형부는 네 라는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외도를 인정했고 최종 판결에서 나온 위자료도 이의 없이 그대로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언니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건 참 쉽고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행복했던 언니의 청춘이 이혼으로 얼룩져 버렸으니까요. 형부는 언니한테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원을 떠났어요. 그 후로는 형부를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의 후유증은 그대로 언니 가슴에 상처로 남아버렸어요. 부모님은 언니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언니를 친정으로 불러들였어요. 내 새끼 혼자 뒀다가 무슨 일 생긴다시며 언니를 끼고 살겠다고 하셨죠. 저도 거의 매일 퇴근 후 친정에 들렀고요. 언니는 퇴근 후에 집에 오면 힘없이 누워있거나 밥도 잘 안 먹었어요. 살도 많이 빠져서 엄마가 많이 우셨죠. 저는 최선을 다해 언니를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했어요. 잡아 끌어서 바깥 산책도 데려가고 여기저기 데리고 나갔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아주 조금씩 언니는 다시 기운을 내기 시작했죠. 언니가 이혼한 지 2년 정도 지나서 언니는 새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엔 남편과 저의 협공이 있었죠. 저를 만나러 병원에 찾아온 언니를 남편과 같은 과 선배가 보고는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선배는 제 남편한테 저희 언니가 마음에 든다며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물었고 남편과 저는 그 말에 고민을 했어요. 그리곤 언니도 새 사랑을 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언니에게 얘기를 했죠. 언니는 여러 날을 고민했어요. 다시 상처를 받게 될까 두려웠던 거죠. 결국 부모님까지 나서서 언니를 설득했어요. 그 바람에 언니는 소개 자리에 나오게 되었죠. 남편은 선배한테 언니가 이혼녀라는 사실과 그 과정을 다 얘기해 주었고 선배는 자신이 모든 걸 감수하겠다며 언니를 만나겠다고 했다더군요. 선배는 꽤 속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만남을 가진 뒤 선배는 언니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세심하게 언니를 배려해 주었어요. 그 모습에 처음엔 경계했던 언니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귄 지 9개월 정도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죠. 조금 이르지 않냐는 제 말에 언니가 그러더군요. 연애 오래 하고 결혼해도 이렇게 됐는데 기간이 무슨 상관이겠니? 언니의 그 말에 전 울컥했어요. 예전 형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더 밉고 야속하더라고요. 두 번째 형부는 고목 같은 사람이었어요. 늘 언니를 감싸주고 배려해 주었죠. 나는 어차피 외상외과라 어디 나가 놀 짬도 없어. 라며 늘 언니 곁을 지켰어요. 저도 남편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언니는 새 가정을 꾸리고 과거의 상처를 전부 잊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은 언니네와 부부 동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해서 언니가 병원에 와 있었어요. 저도 일을 마치고 언니와 함께 로비에서 남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지 뭐예요.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는데 급히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외상 전문의에게는 흔한 일이라서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언니랑 같이 몇 시간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한 3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처형이랑 같이 좀 와줄 수 있어? 남편이 꽤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기에 우리를 부르나 걱정을 하면서 남편이 있는 수술실로 향했어요. 수술실 앞에는 남편과 형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처형, 방금 제가 수술하고 나온 사람이 처형 전 남편이에요. 뜻밖의 말에 언니도 저도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왜요? 사고 난 건 안타깝지만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인데? 언니는 격양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뭔가를 내밀었어요. 피가 묻은 지갑이었죠. 저도 아는 지갑이었어요. 언니가 예전 형부한테 선물했던 지갑이었거든요. 남편은 조용히 지갑을 열어서 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지갑 안에는 언니와 찍은 사진이 그대로 들어있었죠. 처형,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사실 수술을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어요. 배를 열어보니 종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말기 상태라 장기간의 유착도 심하고 전이도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불만 끄고 덮은 상태예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남편의 말에 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순간 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무래도 환자분이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 암에 걸린 걸 숨기려고. 형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언니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형부가 이상한 추측을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모든 추측은 잠시 뒤 사실로 판명이 됐어요. 언니의 전 시부모님들이 병원에 오셨거든요. 언니의 전 시어머님은 언니 손을 붙잡고 우시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아가. 우리 애가 그러더라. 은진이 보내줘야 한다고. 가망 없는 자기를 위해 병수발까지 들게 못한다고. 내 자식이 그렇게 간절히 말하는데 내가 뭐라 할 수가 없었다. 네가 정을 끊을 수 있게 지 친구한테 부탁해서 외도한 것처럼 꾸몄다더라. 너 마음 떠나 이혼할 수 있게 말이다. 이혼하고 지방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너 많이 보고 싶어 했다. 그래도 어떻게 기적적으로 2년 넘게 버텼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죽기 전에 바다 보러 간다고 그러더니 이런 사고까지 당했구나. 그 순간 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처음에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언니는 결국 오열을 하다 실신했어요. 정신을 차린 언니는 형부의 배려로 중환자실에 들어가 전 남편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의식도 없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는 전 남편을 보자 언니는 휘청거렸어요. 밖으로 나온 언니는 형부를 보며 울먹였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난 정말 이런 줄도 모르고 나 혼자 살겠다고 당신이랑 결혼까지 했어. 여보,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 사람한테 정말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언니는 형부를 붙잡고 오열했어요. 형부는 그런 언니 곁을 지키며 언니를 붙잡고 위로했어요.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의 선택이었고 당신으로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나한테 미안해하지도 말고. 언니의 전 남편은 보름 정도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언니는 퇴근하면 중환자실에 가서 짧은 면회 시간 동안 곁을 지켰죠. 형부가 그러라고 했다더군요. 전 남편의 병상을 지키며 언니는 그동안 자신이 했던 생각들을 쏟아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왜 자기를 밀어냈냐며 자긴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너무 원망스럽고 또 미안하다고. 그렇게 보름을 지내다 전 형부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가 끝나고 언니의 전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어줘서 당신 아들이 편하게 갔을 거라고요. 다시는 저희 언니를 찾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그게 언니를 위한 길인 것 같다면서요. 그러니 기일도 챙길 생각 말고 납골당해도 오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하셨죠. 언니는 장례 후에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이혼하던 그때처럼 힘들어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가슴에 맺혀있던 무언가를 덜어낸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언니는 분명 예전보다 강해졌고 그건 아마도 언니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언니를 붙잡아준 지금의 형부 덕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뒤 예전 형부의 납골묘는 언니 모르게 옮겨졌어요. 전 시부모님이 언니가 잊고 살도록 찾지 못하게 몰래 옮기신 거였죠. 당신 아들을 하늘로 보낸 슬픔도 클 텐데 제가 한 며느리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는 그분들께 저희 부모님은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형부한테도요. 자신의 아내를 전 남편 임종을 지킬 수 있게 보내주는 남자가 어디 흔한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언니는 남편 복은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언니가 멋진 우리 형부와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랄 뿐이에요.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